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벡터에 대한 이해를 좀 해봤고, 그리고 그에 대한 예제를 우리가 한번 쭉 쳐봤습니다. 그죠? 이제 벡터가 뭔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감을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차원 데이터, 하나의 로우의 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변수의 연속처럼 이렇게 붙어서 있다, 또한 추출할 때는 인덱스를 사용한다, 뭐 등등 우리를 확인을 해봤다. 그죠? 자, 이번에는 벡터에 대한 연산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해요. 그래서 벡터를 만들고, 우리가 벡터를 만드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연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 연산에 대해서, 오퍼레이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벡터와 숫자값 연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벡터에 대한 산술 연산은 벡터 안에 포함된 값에 대한 연산으로 바뀌어 실행한다. 한국말인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죠? 예제를 보는 게 제일 좋겠네요. 그죠? 자, 먼저 이렇게 14378이라는 콤바인 메서드를 이용을 해서 d라는 변수에 숫자형 벡터를 대입을 했다. 그죠? 그런데 2 곱하기 d랍니다. 2 곱하기 벡터 d랍니다. 그러면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냥 하나하나 원소에 다 곱해졌네요. 보니까 2, 8, 6, 14, 16. 그죠? 자, 이런 형태로 되고요. d-5라고 있습니다. 그럼 d 값에서부터 5를 마이너스를 5를 마이너스를 하라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1에서 마이너스 5를 하면 당연히 마이너스 4가 나오죠. 이렇게 연산이 진행이 됐다. 그죠? 그 다음에 먼저 3을 곱하고 각 요소에다가 플러스 4를 해라 이 뜻이죠. 그죠? 그러면 자, 먼저 3일은 3 하고 더하기 4를 하니까 7이 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한번 잠깐 요까지만 보죠. 자, 3, 4, 12 하고 4를 더하니까 16이 나왔다. 그죠? 이런 형태로 쭉 연산이 됐다. 그죠? 맞습니까? 이게 이제 벡터의 기본적으로 숫자값 연산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이제는 벡터하고 숫자가 아니라 벡터와 벡터 간의 연산입니다. 두 벡터 간에, 알겠죠? 자, 벡터 간에 대응되는 위치에 있는 값, 이게 뭡니까? 같은 인덱스에 있는 값이라는 거, 그걸 의미하겠죠. 그죠? 값끼리 연산으로 바꾸어 실행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x하고 y에 각각 이렇게 값을 벡터를 대입을 했고요. 자, x 플러스 y 각각 이렇게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x 플러스 y라고 해보니까 요거 두 개 더한 거죠. 그래서 5, 7, 9가 1대1 매칭 되는 거죠. 그죠? 곱하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40, 18 이렇게 나온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렇게 더한 값이 바로 요거잖아요. 그죠? 5, 7, 9. 이 값을 여기에다가 z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찍어 보니까 자, 이렇게 5, 7, 9가 나왔네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이제 우리가 벡터의 이해에서 이제 인덱스에 서로 네임즈라는 함수 기억하시죠? 그거 할 때 우리가 1대1 대응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거 NA로 출력이 됐죠. 그죠? NA로 출력이 돼가지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죠? 얘가 3개가 있고 얘가 2개가 있고 얘는 없다. 3개가 아니다. 그러면 당연히 나머지 값들은 뭐 NA로 나오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두 벡터를 연산을 할 때는 벡터의 길이가 같아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가 출력되는 것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예. 그 다음 한번 보죠. 자, 이제 벡터에 적용 가능한 함수가 나오는데요. 자, 함수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괄호 열고 괄호 닫고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안에 요 들어가는 값들이 매개 변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매개 변수, 인자값, 아규먼츠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sum은
합이죠, 그죠? 그리고 mean은 평균입니다. 근데 이상한 게 왜 average를 안 썼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같은 의미죠, 그죠? average나 mean이나, 그죠? 그 다음에 median은 중앙값입니다, 중앙값. 그러니까 이것들을 전부 다 이제 평균을 내기 전에 가장 그 벡터에 있는 내용 중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값, 이제 아시겠죠? 그 가운데 있는 값이 메디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맥스, 민 이거는 뭐 다 아시죠, 그죠? 최대값, 최소값. 그리고 바는 분산, 얼마나 흩어져 있느냐. 그리고 SD 표준 편차입니다. 그리고 소트 정렬입니다, 정렬. 자, 소트 정렬이고요. 레인지라는 거는 뭡니까? 우리가 저 벡터에 포함된 값들의 범위,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 만약에 2, 5, 7, 뭐 100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벡터에 포함된 값들의 범위를 자, 얘가 2하고 100이죠. 2하고 100 사이에 다 있는 거죠. 그죠? 그거를 이제 나타내 주는 거겠죠. 그다음 length 길이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벡터에 포함된 값들의 개수, 길이입니다. 길이. 그죠? 방의 길이죠. 방이 몇 개가 있어야, 방이 있어야 그 벡터에 값이 들어가니까요. 그죠? 공간이. 그래서 그거, 이게 바로 랭스고요. 뭐 여기에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많이 쓰는 것들이 다 여기에서 수학함수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보면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역시 아래도 통계 분석 이제 관련된 이러한 내용이니까 당연히 메디안도 있고 여기에 분산, 표준 편차까지 다 있으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분산이나 표준 편차나 중앙값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러한 함수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분석을 할 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한번 보면 코드인데요. 뭐, 말 그대로 이렇게 1에서부터 10까지 뭐 이렇게 다 칠 필요 없었죠. 우리가 배웠듯이 1, 10 이렇게 하면 되더라. 그죠? 그리고 나서 sumD 했어요. 자, 1에서부터 10까지의 합계. 그리고 얘는 안에 것부터 먼저 실행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2, 4, 8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거에 대한 합계. 이거는 랭스는 길이죠. 길이. 개수 10개네요. 그죠? 그 다음 메디안, 민 1에서부터 5번 인덱스까지. 그러니까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인덱스를 통해서 값을 얻어내서 그거의 평균값. 그리고 최대값, 최소값, 정렬, 기본적으로 정렬하면 오름차술이 되고요. 자, 여기에다가 D에다가 decreasing이라는 게 있어요. increase는 증가하다, decrease는 감소하다죠. 그죠? 그래서 decreasing에다가 만약에 네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고 싶어 그러면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고 싶어 그러면 decreasing이라는 속성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true 값을 넣어주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중앙값 구해가지고 변수에다가 바로 대입을 한 거고 출력. 이거는 길이에서 나눠서 이거는 중앙값, 이거는 평균이죠. 어떻게 보면 이거에 대한 썸을 구해서 랭스의 길이만큼 이렇게 구했는데 이걸 할 바에는 차라리 민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V2에다가 넣어도 되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돼서 55, 110, 당연히 곱하기 2를 했으니까, 랭스는 10개, 미는, 자, 1, 2, 3, 4, 5. 자, 이거의 평균은 당연히 3이 되겠죠. 그죠? 맥스 10이고요. 민 1, 소트 해서 오름차순. 자, 오름차순. 그 다음에 디크리징 트루를 했으니까 내림차순으로 정렬할 거야. 그죠? 자, 이렇게 정렬이 됐다. 그죠? 자, 그 다음 한번 이제 함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요거를 한번 더 첨부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물론 이 과정을 듣는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 이상이다, 아니면 뭐 대학생이다, 뭐 직장인들이다 이러면 뭐 괜찮습니다. 그죠? 함수를 배우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초등학생이나 뭐 중학생이나 중학생도 요즘에 함수 배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함수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
왜 중요하냐면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함수를 모르면 프로그래밍을 해석을 못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함수들을 애법 좀 봤다 그죠? 봤는데 그 함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보죠. 예. 수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운 함수의 개념과 이거죠. fx는 1이다. 뭐 예를 들어서 1이 됐다. 아니면 뭐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수를 정의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 값에 따라서 값이 바뀌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개념인데요. 함수에 어떠한 입력값, 여기에 지금 뭐 그림 잘 되어 있는데, 자, 입력값을 이렇게 주면 여기에 펑션에 정의되어 있는 이렇게 코드가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우리 지금까지 배운 거는 R에서 제공해주는 함수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를 사용을 했죠. 그런데 일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사용자 정의 함수라든지 자바에서는 사용자 정의 메서드를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메서드를 만들어 이제 호출하고 이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입력값 이게 바로 매개 변수가 됩니다. 매개 변수 인자값 아규먼트 그죠? 주면 과정을 거쳐서 계산된 결과값을 내어주는 구조 아웃풋이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함수의 선언부가요. 자, 뭐 int 뭐 예를 들어서 더하기 함수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int x, int y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 이렇게 블럭이 있는데 이 블럭 안에 우리는 더하기 연산이 내용이 들어가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요게 바로 입력값이잖아요. 매개 변수 두 개가 2와 3이 들어왔다. 그럼 더하는 함수니까 리턴 하면서 자, 요 값이 바로 리턴 타입인데 그래서 5로 리턴을 해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돼 있잖아요. y죠. 그죠? 제가 잘못했네요. 그죠? 여튼 이런 형태로 아웃풋 이렇게 입력이 있으면 반드시 출력이 있다. 이게 바로 함수의 개념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한번 보죠.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거. 자, D 이렇게 선언해 놓고요. 자, 소트를 냈는데, X에다가 D, 그리고 decreasing 해서 얘를 false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매개 변수가 되죠. 왜?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안에 값들이 들어갔으니까요. 맞습니까? 그래서 매개 변수명은 매개 변수 값과 같이 쌍으로 입력하는 게 기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원래는 이렇게 하나만 들어가는 게 정상이에요. 원래는 프로그래밍 언어 쪽에서 바라본다면 근데 이렇게 줬다라는 것은요 속성과 값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속성과 값을 동시에 이렇게 적용을 시킨다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콤마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매개 변수를 이렇게 구분을 짓는데요. 이제 R에서는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디테일한 것까지는 알 필요 없으니까 안에 들어가는 게 매개 변수 인자값이구나. 근데 이렇게 속성 x라는 속성과 디크리징이라는 속성을 내가 원하는 대로 속성을 줄 수가 있다. 그 뜻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보면 매개 변수명이 있는 이유는 매개 변수 값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렇게 매개 변수명이 있는 이유가 이거 디크리징이라고 하지 않고 뭐 그냥 일반적으로 뭐 F다 이래 놨으면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죠? 좀 알아보기 쉽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매개 변수명과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매개 변수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매개 변수가 없고 또한 이렇게 아웃풋이 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또 보이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R에서는 보시면 이렇게 매개 변수를 이렇게 줬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당연히 정상 작동하죠. 정상 작동 그리고 정상 작동 이렇게 왜 다 이렇게 생략을 해줘도 두 번째 값이 디크리징이라는 걸 이 소프트에서 해줬기 때문에 그런데 첫 번째 값은 분명히
정렬 대상이 들어와야 되고, 두 번째는 정렬 속성 어떻게 할 건지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됐다, 그죠? 그럼 매개 변수의 순서는 반드시 같게끔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개 변수의 생략, 제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안 받는 메서드도 있어요. 그래서 안 받는 메서드가 아니고 자꾸 함수도 있어요. 그래서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함수에 정의된 매개 변수들에 대해 모두 대응하는 입력값을 주는 것이 원래 원칙입니다. 원래 원칙. 근데 이제 생략할 수가 있는 경우가 뭐냐면 디폴트 값으로 존재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주지 아니하면 시스템에서 알아서 디폴트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개 변수 값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초기 값, 디폴트 값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기 값 디폴트 밸류라고 하고요. 사용자가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누가 컴파일러가 알아서 번역을 해서 매개 변수가 우리가 이 뭐 소프트웨어는 지금 이렇게 매개 변수가 현재 지금 두 개 있다라고 봤을 때 여기 지금 매개 변수 한 개 들어갔다, 그죠? 그러면 이 대상을 가지고 이 벡터를 가지고 D라는 벡터를 가지고 뭐 오름차순을 정렬을 시켜 버립니다. 왜? 기본적으로 얘는 오름차순 정렬이거든요. 근데 내가 디크리징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내림차순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그죠? 소트 이렇게 하고 D 하고 여기에다가 뭡니까? 디크리징에다가 자 true t를 이렇게 주셔도 되고요. true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시면 어떻게 요거하고 똑같죠, 그죠? 요렇게 하면 정상 작동이 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자, 뭐 좀 이따가 뭐 다음 강좌에서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같이 치다 보면 충분히 익숙해질 수 있겠죠. 자, 요게 바로 함수입니다. 함수. 제가 강의 처음 때부터 말씀드렸죠. 그죠? 콤바인 메서드 나올 때부터, 함수 나올 때부터 괄호 열고 괄호 닫고가 붙으면 무조건 함수라고 생각하십시오. 함수입니다. 무조건이 아니고 함수입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계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함수에 대한 도움말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즉,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함수를 어떻게 쓰는지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뭐 일반적인 언어들은 이제 도큐먼트라고 해가지고 자바 같은 경우는 자바 도큐먼트 닥스라고 하는데요. 이 함수는 어떻게 써야 된다. 그리고 선언부가 어떻게 되어 있다. 매개 변수가 몇 개가 있다.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는 영어로 된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R에서는 그래도 좋게 R 스튜디오에서 자 편집창에서 함수를 선택을 하고 나서 F1 키를 눌러보면 도움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일 창에 보면요. 헬프라는 곳이 있어요. 이거를 클릭을 해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 함수는 어떻게 쓰지? 검색을 해보면 쭉 이렇게 사용 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죠? 이러한 도움을 얻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썼을 때 기억이 나는데 근데 어떻게 쓰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검색을 해봐도 됩니다. 됐죠? 물론 이거 말고요. 이제 R에서도 함수가 여러 가지 함수들도 있고 이렇게 알아보면 되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내장된 함수들이고요. 나중에 우리가 좀 고급적으로 가게 되면 분석하고 하려 그러면 여러 가지 패키지들을 다운을 받아가지고 인스톨을 해서 우리가 이제 넣으면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패키지에 대한 여러 가지 함수가 있잖아요. 그러한 도큐먼트들을 제공해 주는 데가 많아요. 그 패키지 개발해 준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서 패키지라고 한 거는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냥 어떠한 이제 라이브러리, 도서관처럼 어떤 함수들을 쫙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는 그거를 개발자들이 만들어 놨으니까 가지고 와서 인스톨해서 간단하게 우리는 사용만 하면 됩니다. 사용법 익혀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측을 하면 되는 거죠. 분석을 해서. 맞나요? 자, 이게 바로 함수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벡터에 대해서 논리 연산자 적용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다 안다 그죠?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이거는 이꼴이죠, 그죠? 그 다음에 not 이꼴입니다.
not equal. 그리고 이거는 or입니다. or. 둘 중에 하나라면 true죠. 그리고 and 얘는 뭡니까? and는 둘 다 참여해야지만이 true여야지만이 둘 다 true여야지만이 true를 리턴하는 거예요. true를 주는 거예요. 이거는 둘 중에 하나, 그죠? 이거는 같지 않다. 그리고 같다. 이거는 크거나 같다. 아니 작거나 같다. 아 크거나 같다. 뭐 여튼 다 아시잖아요. 이거는 그죠? 수학 내용이고 요거는 이제 논리 연산 할 때 우리가 많이 쓰는 거죠. 그리고 전부 다 이러한 논리 연산자를 적용을 했다면 결과값은 true 아니면 false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예를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벡터를 하나 만들었다, 그죠? 그 다음에 D는 뭐 5보다 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쭉 그러면 D가 이거하고 다 일일이 다 비교합니다. 그럼 결과값이 5보다 큰 놈만 5 이상이죠, 그죠? 5 이상만 true가 나오겠네요. 맞네요. 자, 5보다 큰 값만 true가 나왔어요, 그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보기 좋게 인덱스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맞나요? 자, 그래서 역시 여기에서도 5보다 큰 값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6부터 true가 나오겠죠. 그 다음, sum을 했어요, sum. sum을 하기 전에 뭐예요? 6, 7, 8, 9만 sum을 한 거예요, 이거는. 맞죠? 예. 그 다음 얘도 역시 6, 7, 8, 9죠, 그죠? 그리고 D는 5하고 같냐? 이래 물어보는 거예요. 같습니까? 이 D가 5입니까? 아니죠, 그죠? 그리고 또한 여기의 변수에서는 지금 원래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 여러분들이 알아보기 쉽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됐으면 얘는 5 초가죠, 그죠? D가. 그러면 그리고 얘는 8 미만입니다, 그죠? 그러면 5는 포함이 안 되고 8도 포함이 안 돼요. 그럼 6, 7이 되겠네요. 큰 D는. 그죠? 6, 7이라는 것으로 얘는 값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얘는 컨디라고 이제 찍어 보겠네요. 한번 보죠. 결과가 sum 이렇게 해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거보다 했고 그 다음에 자요 컨디 이제 여기에 이제 6, 7이 나왔다 그죠. 조건을 이제 요거는 지금 현재 조건을 변수에 저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죠? 이 조건이다 그죠? 조건을 넣고 이 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찍어내니까 6, 7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됐습니까? 이게 이제 논리 연산자를 통해 가지고 벡터 연산을 이렇게 한 거죠. 됐죠? 예. 자, 이제 리스트와 벡터인데요. 요것도 자료 구조입니다. 자료 구조인데 잘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리스트와 벡터를 이제 우리가 자료 구조의 얘도 일종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리스트라는 게 있는데요. 리스트는 바로 이겁니다. 벡터는 우리가 동일한 데이터형을 쭉 넣어서 써야 됐어요. 맞죠? 동일한 자료값. 그래서 그걸 넣지 않으면 원치 않는 결과가 나왔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봤다. 그죠? 그래서 리스트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자료형의 형들의 자료형의 값들을 1차원 데이터로 저장을 하고 다룰 수 있도록 해주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예를 들어서 C 콤바인을 이용해서 숫자면 숫자 아니면 논리값이면 논리값 아니면 문자면 문자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면 이 리스트라는 놈은 어떻게 그죠?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을 넣어가지고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1차원 배열 수단 값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거는 지금 뭐예요? 이건 그냥 숫자형 벡터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 my.info라는 변수에다가 리스트를 적었어요. 리스트. 콤바인은 벡터고요. 리스트는 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리스트에다가 name은 탐, age는 60, 스테터스는 true, 스코어는 뭐예요? 벡터가 들어갔네요. 그죠? ds. 벡터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얘는 이름은 탐이고 age는 숫자값, 그리고 문자, 숫자, 논리, 그리고 벡터까지 들어갔네요. 그죠?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이 다 들어간 거예요. 짬뽕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my info라고 이렇게 찍으면 이게 다 나옵니다.
그리고 얘는 세로로 쫙 출력을 해버려요. 왜? 이게 각각의 하나의 타입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마이인포에 자 대괄호가 지금 두 개 들어가 있어요. 그죠? 왜 대괄호에 두 개 들어가 있을까요? 이거는요 서로 다른 타입들이 다 이렇게 존재하다 보니까 이렇게 인덱스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대괄호가 두 개 들어가야 돼요. 왜냐? 리스트 안에 또 다른 값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리스트 안에 또 벡터가 들어가 있잖아요. 맞죠? 이렇게 되면 대괄호를 이렇게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첫 번째 값 name을 이렇게 출력할 거고요. 예, 접근하는 방법이 이렇게 인덱스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고요. 자, 달러를 이용을 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위와 같은 똑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for 마지막 거 하나 둘 셋 넷이면 이 DS의 인덱스를 다 이 DS에 있는 벡터 값을 이거는 다 출력을 한다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myinfo를 이렇게 만들었다면 myinfo를 가지고 자 name, age 이렇게 출력이 되죠, 그죠? 자, 요거 첫 번째 그리고 요렇게 출력이 되는데요. 인덱스로 접근해도 좋고요. 달러로 접근해도 좋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인덱스보다는 여러분들이 달러로 접근해 주는 게 가장 아마 좋을 거예요. 왜냐? 인덱스를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줘버리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경향이 매우 짙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런 방법이 있구나라고 생각은 하시고요. 달러를 이제 구분자로 두시고 이거는 달러는 이제 보시면 my info 안에 소속되어 있는 즉 리스트 타입으로 여러 가지의 타입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안에 있는 my info라는 리스트 안에 있는 값을 내가 얻고자 한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 변수명들이 이렇게 리스트 타입의 변수명들이 저장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다 그냥 구분자 달러를 주셔가지고 얻어내는 게 가장 흔히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리스트 같은 경우는 어, 사람과 같은 거, 그러니까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라든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속성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나타낼 때 리스트를 쓰면 좋겠다, 그죠? 맞습니까?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중요한 것들을 좀 적어 놨는데요. 쭉 한번 읽어보죠. 리스트의 내용을 출력을 해보면 벡터와 달리 세로로 하나씩 출력이 되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 하나하나가 독립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죠? 학생이라면 이름이 있을 것이고 학번이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객체하고 비슷해요. 객체하고. 그래서 리스트에 저장된 값을 추출하는 방법은 벡터와 비슷한데 인덱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벡터와 차이점은 인덱스 지정 부분이 자 대괄호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라는 겁니다. 아울러 리스트 이름하고 달러 이렇게 형태로 지정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두 개 조작도가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이렇게 두 개 하다 보니까 좀 이걸로 하기는 번거롭지만은 리스트도 데이터 구조가 자료 구조기 때문에 많이 사용합니다. 많이 사용하지만 뭐 혹여 뭐 나중에 우리가 이런 리스트를 이제 또 다른 값을 이용을 해서 벡터로 바꿔서 언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여기. 그래서 리스트명 주면 이거를 벡터로 변환을 시킬 수가 있어요. 벡터는 우리가 다루기 쉽죠. 길이도 구하기도 쉽고 뭐 이거 인덱스로도 접근하기 쉬우니까. 근데 리스트 자체를 이용을 한다면 달러를 권고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산술 연산할 때도 불편하다. 그래서 하여 unlist 함수를 이용하여 우리가 벡터로 변환해서 사용하면 좀 편리하다 할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팩터인데요. 자, 팩터는요, 팩터하고 팩터는 달라요. 알겠죠? 팩터는 문자형 데이터가 저장된 팩터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성별이라든지 혈액형, 뭐 선호정당,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러한 몇 종류로 정해져 있을 때 우리가 벡터를 사용하는데 자 여기 한번 보죠. 이렇게 해서 이거는 혈액형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 벡터 문자형 벡터를 정의를 했어요. 정의를 하고 이것을 bt를 지금 벡터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 넣었어요.
그러고 나서 btnew에다가 대입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bt를 찍고 btnew를 찍으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 뒤에 내용부터 보고 시작하죠. 자, BT 이렇게 해서 BT를 찍었을 때는 여기 있는 벡터 내용이 다 나온다 그죠? 근데 이제 BT 벡터 함수를 이용해서 BT를 가지고 왔어요 그죠? 그대로 찍어봤어요. 찍어보니 그래서 벡터 BT뉴를 찍어보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자, 얘는 A, B, B, O, AB, A 이렇게 나왔어요. 값은 똑같이 나오는데 뭐예요? 이 문자열이라는 게 사라졌다 그죠? 그죠? 벡터는 붙지 않습니다. 참고로 알겠죠? 붙지 않고요. 그리고 레벨즈가 이렇게 같이 올라옵니다. 이 레벨즈가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는 벡터에 지금 현재 이 벡터에 저장된 값들의 종류 있죠. 값들의 종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된 거는 제외하고요. 그래서 A형, B형, B는 또 중복됐으니까 놔두고요. O형, 그리고 AB형. 그럼 4개다, 그죠? 4개를 이렇게 레벨즈로 얘가 저장된 종류를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자형 데이터로 만들어진 벡터가 굉장히 우리가 나중에 뭐 엑셀 파일을 읽어드리든 여러 가지들을 읽어드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종류가 어떤 건지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자 한다면 벡터로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되겠다, 그죠? 맞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BT, 요거는 벡터죠, 그죠? 벡터. 그래서 인덱스 5번째. 몇 번째입니까? 1, 2, 3, 4, 5. AB네요, 그죠? AB가 나왔고. BTNew에 5를 찍었어요. 이거는 당연히 그냥 AB.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벡터하고 팩터의 차이점은 이렇게 요거, 뭐죠? 이렇게, 더블 코테이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항상 출력을 할 때 A, B 하고 그리고 얘는 레벨즈가 따라 올라옵니다. 출력을 하게 되면. 아시겠죠? 근데 따로 이렇게 우리가 호출을 해볼 수도 있어요. 레벨즈 bt new 이렇게 해버리면 레벨즈라는 함수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값의 종류들을 출력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as integer 요거 많이 쓰는데요. 자, 이거는 벡터의 문자 값들을 숫자로서 바꾸어서 출력을 해라 이 뜻입니다. 그럼 뭡니까? 1, 3, 3, 4, 2, 1이 나왔다. 그죠? 그러면 btnew에 지금 저장되어 있는 값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1, 3, 3 이렇게 나왔죠. 근데 우리가 인덱스로 바라볼 때는 1, 2, 3, 4, 5 이렇게 되는데 왜 1, 3, 3, 4, 2, 1이 나왔을까요? 그쵸?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자, 레벨즈에 해당되는 값들을 지금 세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 A형이니까 첫 번째 인덱스, 레벨즈에, 그죠? 그 다음에 B는 AB 다음에 여기 있죠, 그죠? 3, 3 나온 거죠. 그 다음에 O는 뭡니까? 4번이죠. 그 다음에 2,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자, 요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거고, 요렇게 또 벡터를 우리가 이렇게 증가도 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됐나요? 근데 요거는 B는 이제 이렇게 저장을 하고 뭐 저장이네요. 그죠? 자, 벡터와 벡터의 차이점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뭡니까? 벡터는 더블 코테이션 따옴표가 붙지만 벡터는 붙지 않는다는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벡터는 레벨즈와 함께 출력되는데 이것은 벡터에 저장된 값의 종류입니다. 종류. 그래서 수많은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수많은 데이터가 값들이 이렇게 있다면 이 부분을 우리가 벡터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값들의 종류를 우리가 한 번에 알고 싶다면 벡터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그죠? 벡터의 목적이 어떤 종류를 나타내는 문자 값을 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류의 정보를 나타내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한다면 우리가 나중에 대용량 데이터를 가지고 왔을 때 어떠한 얘가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쫙 한번 끌고 보면
어차피 그 내용이 그 내용이고 하니까 이제 쭉 긁어서 분석을 해보면 아, 몇 개가 이렇게 몇 개의 데이터로 종류가 구성이 되어져 있구나라는 걸 한눈에 우리가 팩터를 이용하면 쉽게 알아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그게 바로 팩터라는 겁니다. 팩터. 그래서 오늘 참 이 시간에 이 강의 시간에 많은 걸 했는데요. 자, 시간도 벌써 많이 좀 오버가 됐는데 리스트는 말씀드린 대로요. 자, 벡터는 문자의 종류를 우리가 이렇게 자, 여기 요까지만 할게요. 자, 벡터 지금 이렇게 했는데 뭐예요? 자, 지금 앞에서 BT new 이렇게 B 그리고 C를 동시에 실행을 했네요. 그죠? 실행을 했는데 지금 워닝 메서드가 워닝이라는 메시지가 떴죠. 그죠? 왜요? 자, 벡터는요. 이미 지정된 값의 종류 외에는 다른 값이 들어오는 것을 막습니다. 그래서 방금 B가 들어왔잖아요. 그죠? B가 들어왔기 때문에 얘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위의 코드에서 C라는 값은 벡터에 없기 때문에 경고 메시지를 이렇게 띄우고 아울러 우리가 출력을 해보면 얘는 NA, not available이라는 약자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역시 뭐 리스트나 벡터는 벡터에 비해서 사용 빈도가 적긴 하지만 적어도 알아놔야 돼요. 왜냐? 나중에 분석할 때 필요하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중요한 자료 구조이니 명확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팩터, 리스트 이거에 대한 특징들을 자, 실습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벡터의 연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러한 함수의 개념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2장의 이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쭉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되겠네요. 제가 중요한 부분들은 빨간색으로 다 적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하고요. 들어주셔서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